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4번째 페이지, 음악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 그리고 천문학을 사랑하는 음악가 김로군 피아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화제의 신간 천문대의 피아노가 떨어졌다의 천문대 역할이죠. 예, 지웅배 교수님. 네. 이제 신학기라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봄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은 논문을 너무 열심히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책도 열심히 강연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피떨에서 피아노 역할이신 김로군 피아니스트님은 지난번 방송 나가고 뭐 특별한 공연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예. 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네.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잠시 공연은 내려놓고 네. 네, 제가 지금 육아에 몰입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분야와 다른 분야의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천문대 피아노가 떨어졌다 해서 떨어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오늘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천피떨 특집은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오스트리아 출신 음악가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만남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 뭐 케플러와 바흐에 비하면 조금 덜 유명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먼저 김로군 피아니스트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하이젠베르크와 쇤베르크 두 사람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확실함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언어를 만드신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딱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불확실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쇤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장조처럼 딱 떨어지는 조성이 아니라 그 조성에서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새로운 음악적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네. 이제 이 두 분 다 낯선 세계를 피하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기존의 질서와 규칙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과감한 시도를 했던 인물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니까 하이젠베르크, 쇤베르크 모두 20세기 초 인물들이던데 네, 이 시기엔 뭐 산업혁명도 이루어졌고 뭐 또 경제대공황, 세계대전, 인류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발견들이 두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저번에 다루었던 바흐, 케플러와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란 생각도 들어요. 뭔가 안정된 조화, 규칙, 그렇지, 기틀을 그렇지. 만들었던 것과 달리 네.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혼란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일단 하이젠베르크는 그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이제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좀 여러 논란도 많이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원자폭탄을 이제 누가 먼저 만들 것이냐가 한창 새로운 갈등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 맨해튼 프로젝트로 알려진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빨리 해라, 네. 시작해라라고 하게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예. 지금 비밀리에 그런 무기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 말미에 아인슈타인의 서명도 함께 있어서 또 이제 유명한 편지로 남아 있는데 네. 그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나치 독일의 비밀 프로젝트, 네. 거기에 참여했던 걸로 알려진 물리학자가 하이젠베르크입니다. 그래요? 네. 하이젠베르크는 그 원자폭탄 개발에 찬성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 진술에 따르면 나도 나치 독일이 그런 끔찍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게으름을 부렸다. 내가 좀
연구 안 하고 실험 결과 잘 안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아, 좀 일부러 내가 네, 근태를 태만하게 했다. 그래서 나 덕분에 나치 독일이 결국 원자폭탄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본인이 진술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엑스맨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나름 그 조사 당시에는 먹혀서 네. 크게 어떤 전범으로서의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다만 또 여러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전쟁 포로들을 네. 연구 그 과정에 좀 동원시키기도 하고 네. 하는 전쟁 범죄를 없잖아 저지르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주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작은 미시 세계에 대한 탐구였거든요. 미시세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물리학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단순히 커다란 별과 행성 이런 거시 세계의 물리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 속의 세계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양자역학 안에서도 네. 하이젠베르크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왜 우리는 이 양자역학 작은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감지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다 엉망진창 뒤죽박죽일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혼란을 근거로 이 원자를 인간에 제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약간 생각했던 측면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시만 보던 그 과학계에서 네. 미시라는 또 새로운 질서에 주목했던 인물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아르놀트 쇤베르크. 이 인물 역시도 세계대전을 겪었던 동시대의 인물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쇤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계대전들을 온몸으로 겪은 시대를 산 인물인데요. 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이제 창작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는 쇤베르크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쇤베르크는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탄압도 점점 심해지고 하면서 이제 쇤베르크는 이제 결국에는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주 당시에는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나 뭐 주변인들로부터 많이 만류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왜 이제 이주를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버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쇤베르크의 선택이 옳았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쇤베르크의 음악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자면요. 사실은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스트리아 빈이 이제 클래식 음악계를 이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음악은 뭐 왈츠라던가 궁정 음악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쇤베르크는 이 모든 이제 격변의 세계를 살아내면서 너무 이 모든 것들이 모순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네. 쇤베르크가 보는 세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왕실에서 왈츠 추고 이런 거랑 현실이 네.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자동차의 경적 소리라던가 각종 이제 소음의 소리라던가 실제로 이제 삶에서 겪게 되는 소리들을 네. 음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걸 어떻게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뭐 산업화와 뭐 네. 거대 도시의 세계가 됐는데 네. 그 시대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네. 조화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쇤베르크의 세계랑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쇤베르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조화를 이루는 조성 체계는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가 없다. 조성 체계라는 거를 좀 쉽게 네. 풀어주시면 어떤 겁니까? 조성 체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태초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던 네. 그 12음계에서 네. 비롯된 네.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네. 조성체계는 항상 그 조안에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으뜸음이 존재를 하거든요. 으뜸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레미송을 예로 들자면 예. 도레미 도미 도미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막 흘러간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 도로 돌아와요. 도솔도 이렇게. 그렇죠. 우리 마리아 수녀님이 네. 도솔도 해야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으뜸음의
도에서 시작해서 네.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넘나들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기화하게 되는. 네, 그래서 도가 이제 으뜸음인 거죠. 그렇죠. 시작하는 의미. 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결국에는 예상되는 지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게 조성이라는 네,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쉔베르크는 이제 이런 걸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시대 사항도 그렇지만 네. 이때는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는 낭만주의 사조가 저물면서 네. 음악가들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압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원래는 조성에서 피해오던 불협화음을 일부러 쓰기도 해요. 왜냐면 난 예술가니까 새로운 걸 조금 써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불협화음을 조금 쓰다가도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조성음악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네,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쉔베르크는 이제 조금 달랐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격적이네. 쉔베르크는 우리가 하는 음악에는 왜 꼭 집이 있어야 하냐.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 시 칠음계에서 네. 누군가가 왜 꼭 집이어야 하냐.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모든 음들에 동등한 권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하냐면요. 예. 이제 한 마디 안에 네. 이 12음계가 딱 한 번씩밖에 못 등장하게 해요. 딱 한 번씩밖에. 누구 하나 이렇게 네.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 안에 한 그렇죠. 번씩 등장한다고? 아주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네. 모든 음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런 음악이 있구나.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예. 이제 모두가 한 번씩만 등장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어떤 흐름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그렇죠. 하게 되면.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번씩만 딱 배열을 한 다음에 곡이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의 곡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 음계를 거울에 비친 것처럼 한번 뒤집거나 음계를 한번 뒤집거나. 네, 예. 아니면은 이제 뭐 반사시키듯이 이렇게 한번 역전시켜 가지고 거꾸로 흐르게 하거나 예.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일하다는 건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쉔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음악적 흐름보다는 모든 음이 동등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음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무조 음악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무조 음악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쉔베르크는 무조 음악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네, 무조 음악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너의 음악은 너무 질서가 없어, 어지러워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쉔베르크는 무조 음악이라는 단어보다는 범조 음악, 이제 범조 조를 음악. 막, 네, 범조 음악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선호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 원래 좀 뒷질문이긴 한데 말씀 듣다 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네. 무조 음악 그러면 감상하려면 어떤 곡 들어보면 좋나요? 범조 음악이라고 했던. 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현대 음악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음악 이런 데도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지금에 있어서는 무조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저희가 막 너무 듣기 싫어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그런 음악의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네. 쉔베르크 전,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저 음악으로 가기 전 드뷔시의 음악을 먼저 감상하기를 드뷔시. 추천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드뷔시의 음악을 감상한 이후에는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쉔베르크의 초기 음악들, 뭐 정화의 밤이라던가 이런 음악을 한번 감상하신 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들어볼 네. 이제 그 쉔베르크의 후기 음악들로 한번 들어보시면 거부감 없이 그 변화의 흐름을 느끼시면서 음악을 감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확 가면 멀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만하게 가는 건데 네. 네. 달에 홀린 피에로가 그 후기 음악인가요? 네, 쉔베르크의? 맞습니다. 네. 네. 이 음악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저희가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감상하고 다시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봤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스산하고 좀 기괴한 네. 뭔가 프랑켄슈타인 영화 같은데 네네네.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쵸. 사실 제가 네. 저도 쉔베르크 음악을 이제 같이 조사하면서 저는 뒤늦게 배우게 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담겨 있는 음악가들 중에 제일 좋았어요.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떤 점이? 일단 음악을 작곡할 때 네. 어떤 단순히 자연물에서 악상을 떠올려서 흥얼거리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냥 수학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로 그냥 퍼즐 맞추듯이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네. 전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 더 규칙적이에요. 제가 볼 때.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라고 했을 때 화낼 법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게 원래 의도는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자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규칙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의 규칙 변태예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제가 좀 점잖게 표현하면 네. 쇤베르크 음악은 어떤 그 반항 같은 음악이고 좀 짓궂게 요즘 인터넷 용어로 표현하면 뇌절 같은 음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음악이야?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쇤베르크 관련해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네. 그때 초연을 했을 때 쇤베르크의 콘서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도 있을 궁금하다. 거예요. 그 처음 세상에 공개했을 때 반응 궁금한데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옹배님이 더 잘 아세요. 사실 저 김로군 피아니스트한테 듣고 싶은데. 네, 예, 어느 분이든 해주시죠. 이게 예. 너무 사건이 좀 커져서 네. 당시 뉴스로도 보도가 돼서 왜요? 그 사파로도 남아 있거든요. 너무 그래서- 파격적이라? 네,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제 그걸 듣고 있던 관객들이 네. 듣다가 못 참은 거예요. 어. 나 돈 내고 왔는데 지금 나보고 이렇게 귀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네. 이게 음악이야? 네, 이게 음악이야! 이러고 네.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누구는 그 막 연주하던 사람 때리고 연주자를 폭행했어? 네, 그리고 또 그 연주하던 사람들도 또 막 때리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사건이었네, 사건. 네, 그래서 이제 막 경찰도 출동하고 네. 진짜 그냥 마치 톰과 제리의 한 장면 같이 그렇게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건을 보도하는 그림이 있는데 진짜 재미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꼭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쇤베르크의 공통점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규칙과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던 그거는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천문학 이야기 잡다한 우주사전이니까 좀 더 하고 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문학 이야기를 좀 곁들여 주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 작은 양자역학 세계 속에서 이 작은 것들이 왜 이렇게 법칙을 자꾸 벗어나고 뭔가 모호하게 느껴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쇤베르크가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고자 한 결과가 도리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듯이 양자역학이라는 네, 맞습니다. 미시의 세계. 네, 하이젠베르크도 쇤베르크 말씀하신 거죠? 네. 쇤베르크가 이제 네네네. 기존의 음악 규칙을 벗어나고자 했더니 네. 결과적으로 또 새로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돈을 위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이젠베르크도 그냥 혼돈은 얼핏 들으면 규칙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혼돈조차 사실은 또 다른 나름의 물리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이게 전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보통 물리 법칙이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다라는 걸 약속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여 있고 그 어떤 물질의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그렇죠. 단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물리 법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불확정성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모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법칙인 거예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얘가 모호하게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모를 수 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모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물리 법칙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인 거죠. 원리인데. 그래서 약간 물리 법칙의 본질을 벗어나는 네. 또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을 했다는 측면에서도 이 하이젠베르크랑 쇤베르크랑 좀 전 공통점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현미경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양자역학 세계에서 제일 중요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작은 전자, 양성자 같은 거는 왜 자꾸 관측을 하면 상태가 바뀔까?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일까? 네네. 이게 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죠. 네. 이제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전자를 보고 싶어요. 이 전자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스피드건 찍는 것처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이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몸처럼 덩치가 크면 빛을 맞아도 저는 빛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네. 튕겨 날아가지 않습니다. 네, 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전자같이 아. 너무 작고 가볍고 연약한 친구들은 네. 빛을 얻어맞으면 네. 그 사이에 튕겨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제가 설령 예. 이 전자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빛을 비춰서 반사시켜가지고 보면 네. 반사된 빛이 제 눈에 들어와도 네. 이미 얘는 딴 데로 튕겨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뒤늦게 들어온 빛으로 파악한 그 자리에는 이제 전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자같이 작은 애들의 정확한 속도 위치를 명확하게 잴 수 없느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네. 예. 천문학에도 이와 좀 비슷하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잠깐 욕심을 내보자면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와요. 아니 양자역학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입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과학인데 그게 지금 이 거대한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미있게도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태초에 원자만큼 작은 세계였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초기 우주를 이해하려면 네.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의 우주론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에 에너지가 높고 낮을지가 랜덤하게 계속 중구난방으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시 세계에서는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 여기에 몸이 있고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미시 세계로 가면 여기 에너지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막 완전 그냥 뒤죽박죽인 거예요. 근데 그랬던 우주가 갑자기 균일하게 커지면서 딱 이제 적당히 온도가 식어가고 스케일이 커지면서 더 이상 미시세계의 혼돈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면 태초에 우연하게 밀도가 높았던 지역과 밀도가 낮았던 지역이 그대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연하게 그냥 네. 랜덤하게 여기가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중력이 조금 더 강하니까 그렇지. 물질이 모여들고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씨앗이 이제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이야기할 때 양자역학을 가지고 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도의 차이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모습이 태어난 거네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물론 우주론까지 초반에는 깊게 네. 고민했던 건 아니었지만 네. 결국 결과적으로 그가 이야기했던 미시세계의 그 혼란이 초기 우주에서 어떻게 지금의 우주를 결정짓는 낙관으로서 작용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러네.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네. 예, 충분한 이해와 네, 들을 때마다 공감이 새로워서. 느껴집니다. 네. 예. 설명 어떤가요? 네, 방송 잘하죠? 아, 그럼요. 예. 제가 한 9번째 듣는 것 같은데 전 들을 때마다 새 이야기 듣는 거 같아요. 네. 사실 이 챕터가 책 쓸 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네. 이 하이젠베르크의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에 담고 있는 철학이 네. 사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게 좀 난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하이젠베르크, 쉔베르크 이름도 비슷한데 맞아요. 아까 저도 헷갈렸잖아요. 베르크. 네. 네. 심지어 전 그 혼돈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전 제일 재밌었던 게 쉔베르크는 네. 음악의 경지에 이르른 끝에 음악을 수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반대로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의 경지에 다다른 끝에 네. 물리학은 음악처럼 모호한 것이다라는 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경지에서 서로의 끝에 도착했다는 야. 점에서
전 이 두 인물만큼 또 잘 연결되는 짝꿍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보셨네. 이거 이제 제안 잘하셨네요. 이렇게 공연 그 짜실 때. 근데 이제 네. 이게 이 하이젠베르크의 그 연결성을 네. 따라가려면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책에 담을 때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책 읽으면 아주 술술 읽히고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떤 불안정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곳에서 사실은 정교한 디테일과 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그 두 인물의 이야기의 연결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칠 시간입니다. 잡지사와 함께한 두 번의 하모니, 앙상블 두 분 어떠셨는지. 이번에 김로군 피아니스트부터 소감 한번 들을까요? 아, 네. 언제나 이렇게 같은 거를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같이 탐구해 나가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웅배님과 함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예. 지웅배 교수.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한테도 너무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음악 속에서도 이런 매력적인 별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잡지사 이번 에피소드 여러 번 다시 보기 하시면서 계속 여러 번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이왕 나오신 김에 천피떨의 또 오늘 지난 시간이랑 두 편 이외에 어떤 예술가 천문학자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예술가 만날 수 있나요? 음악가? 이제 또 한 쌍은 드뷔시와 갈릴레이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여서요. 저도. 정말요? 네, 저도 읽었을 때 가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아니스트로서 드뷔시라는 작곡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웅배님한테 이 기획을 제안한 것도 드뷔시의 음악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런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마지막 하나는 스티븐 호킹이랑 그다음에 베토벤 챕터인데요. 사실 이 챕터는 원래 공연에는 없었어요. 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 챕터가 원래 공연 컨텐츠였고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번에 책을 쓰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연구하고 추가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스티븐 호킹이랑 베토벤에서는 또 전 어떤 매력을 좀 발견을 했냐면 일단 베토벤은 말년에 청력을 잃고서도 음악을 작곡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음악이라면 사실 자고로 소리의 예술인데 그럼요. 예. 근데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환경에서 소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음악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스티븐 호킹이 했던 천체 물리학도 사실 천문학은 먼 우주의 빛을 관측하는 빛의 과학이거든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평생 연구했던 건 빛이 부재한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의 분야에서 그 분야의 본질에 가장 벗어나는 소리가 없는 음악을 했고 빛이 없는 천문학을 했다는 점에서 정막과 암흑이라는.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또 교차한다는 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네. 또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눴던 거 포함해서 4편의 챕터 모두 저는 너무 유익하고 또 재밌게 읽었으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하이젠베르크와 샌베르크의 이야기를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 또 김로군 피아니스트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